남극 대륙은 한때 공룡으로 가득한 푸른 땅이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큰 얼어붙은 대륙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이 됐어요. 지구의 남극에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도착할 때까지 남쪽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권 내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얼음 덩어리예요. 남극 대륙은 미국보다 더 크고 유럽 전체보다 더 큰 대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1820년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발견 후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20년이 더 걸렸고 그 후 이름을 정하기까지 몇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남극이라는 뜻의 영단어 안타르티카에서 안티는 반대라는 의미라 안타르티카는 말 그대로 북극, 아르틱의 반대쪽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폴리네시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북쪽의 북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쪽 대륙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이미 세웠어요. 또한 폴리네시아인의 예술품과 구전 역사를 연구한 일부 과학자들은 폴리네시아인이 유럽인보다 수천 년 전에 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남극의 얼음 땅을 알고 있어요. 위치상 남극에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존재하며 두 계절 모두 6개월간 지속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대낮에 대륙이 존재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어두워요. 남극 대륙의 98%는 얼음입니다. 이 대륙에만 지구 담수의 60%가 저장돼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정의상 사막은 초목이 드물고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모래와 모래 언덕이 있긴 하지만 모래가 많다고 해서 사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입니다. 풍속은 시속 322km에 달할 수 있어요. 허리케인 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이 땅에 내리는 작은 눈은 결코 녹지 않고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돼 있어요. 이 때문에 남극에는 숨은 비밀이 가득하고 얼음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 대륙에는 높이가 2700m에 달하는 산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를 3개나 쌓은 것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그 산들은 거의 5000m 두께의 빙상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두 보이지 않아요. 3350m가 넘는 눈 아래에는 호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는 보스토크 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보스토크 호수라고 불리며 그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원래는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한 세기 전 한 과학자는 엄청난 양의 얼음으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빙상의 최하층에 있는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춰 호수를 형성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생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연구를 계속해서 이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남극에는 거대한 눈덩어리 아래에 숨은 협곡도 있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어요. 남극 대륙을 동남극과 서남극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산맥이 있습니다. 대륙의 서쪽은 기온이 높아져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남극이 녹아 저장된 물이 방출되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약 5m 상승할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일부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물의 세계로 변하는 도시는 해발 1.5m에 불과한 태국의 수도 방콕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베트남의 호치민, 영국의 카디프,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이을 거고요. 사람들은 현재 남극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 대륙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달 동안 남극에 거주하기도 해요. 수년에 걸쳐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하지만 남극은 국가가 아니고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남극은 모든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평화적 연구 및 협력 협정인 남극조약 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이 조약은 12개국이 처음 서명했으며 현재 59개국이 지지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약 5,000명, 겨울에는 약 1,000명이 거주하며 전 세계에서 온 연구원들이 1년 내내 이 대륙을 점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오가며 과학자들이 번갈아가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34도입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이 오늘날 호주 멜버른만큼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 저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남극 대륙에는 푸른 숲이 있었고 공룡들이 섭씨 17도의 햇볕을 쬐며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펭귄이 등장하기 전이었죠.
우리 시대에는 남극에서 나무나 덤불은 찾아볼 수 없고 눈만 쌓여 있을 정도로 추워요. 극한의 온도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은 이끼나 해조류뿐입니다. 사람 역시 이러한 혹한의 환경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는 토착민이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펭귄, 물개, 고래,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새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남극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다양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남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생물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원주민 외에 동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함께 남극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불가능해요. 아니,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고요. 남극에 사는 소수의 종만이 이곳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남극에는 5,000명 이하의 사람과 약 2천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펭귄의 첫 조상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살았던 일종의 정착민입니다. 남극에는 키가 30cm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을 포함해 몇 종의 펭귄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펭귄은 언젠가 남극으로 이주했는데 아마도 남극의 풍부한 먹이 공급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펭귄이 남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펭귄이 여름이 끝나면 남극 대륙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컷 황제 펭귄만이 남극 대륙에 남는데 이는 짝이 남긴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다른 펭귄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펭귄 몇 마리의 다리에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야 펭귄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죠. 펭귄은 남극이 너무 추울 때 남쪽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대륙으로 돌아갈 때까지 반년 동안 육지로 내려가지 않아요. 수컷 펭귄이 양육하기 위해 남겨둔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펭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펭귄은 다양한 물고기를 먹는데 바다에는 차가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염분 때문에 물이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물고기는 체내에 부동액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지 않아요. 그리고 남극에는 약 100만 마리의 물개도 있습니다. 물개도 물고기를 좋아하고 물속에서 2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물개는 밝은 낮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찾기도 해요. 바다 표범이 없는 동안 얼음에 있는 숨구멍이 얼면 이빨을 이용해 새 숨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물개는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 깨어나지 않고도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얼어붙는 바람, 생명 없는 황무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듯한 기이한 신호들. 이 전파 펄스는 남극에서 발생하는데 정체도 출처도 아우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니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극 충격과도 안테나의 약자죠. 기본적으로 거대한 풍선에 탐지기를 매달아 남극 상공 높이 띄워놓은 겁니다. 목적은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를 탐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냐고요? 중성미자가 얼음과 접촉하며 강렬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는 아주 작고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수십억 개가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죠.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심우주, 심지어 발밑에서도 옵니다.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끊임없이 방출하거든요. 초신성 폭발 때 별들은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를 뿜어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새로운 중성미자가 생겨 우리에게 쏟아지죠. 심지어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 붕괴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중성미자는 빅뱅 이후로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 거의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타 같은 놀라운 실험으로 몇 개라도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보통 중성미자가 만든 전파 신호는 얼음에 반사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타가 포착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실험의 핵심 목적은 중성미자를 연구해 초신성이나 수광년 떨어진 우주 현상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지기가 얼음에서 반사되지 않은 전파를 잡아낸 겁니다. 수평선 아래 얼음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 신호가 단단한 암석과 얼음을 뚫고 위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원 스테파니 위설도 그 전파가 지표면 아래 30도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신호가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암석이 신호를 완전히 흡수했을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팀은 모든 수치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문제였죠. 그 이상 현상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중성미자가 아닐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를 탐지했다면 그건 아무 것과도 충돌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서부터요. 그래서 아니타가 포착한 건 과학자들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입자가 있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죠. 연구 결과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됐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뭔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죠. 만약 과학자들이 이 엄청나게 빠른 입자의 출처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 비싼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거의 아무 것과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즉, 수백만 혹은 수십억 광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온전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설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중성미자 신호를 잡기 위해 초정밀 탐지기를 만들고 있죠. 아주 작은 신호도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선 단 하나의 데이터가 보물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남극과 남미의 희귀 입자를 잡기 위한 장비를 설계해왔습니다. 아니타도 그중 하나고 남극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파 잡음이 거의 없고 도시도 교통도 간섭도 없거든요. 설치 방식도 꽤 멋집니다. 무선 안테나, 뭉치를 거대한 풍선에 달아 수십 킬로미터 상공으로 올린 뒤 끝없는 빙어미를 떠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아래를 향해 얼음 깊숙이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 신호를 기다리죠. 아주 희귀한 중성미자, 특히 타우 중성미자가 얼음에 부딪히면 타우 렙톤이라는 입자가 생깁니다. 이 렙톤이 얼음 밖으로 튀어나와 에너지를 잃으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죠. 이 붕괴 과정에서 공기 샤워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흩뿌려지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이 공기 샤워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폭죽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뒤로 밝은 궤적이 남으면서요. 이 신호들의 방향과 패턴을 연구해서 얼음에서 오는 것은 아이스 샤워, 공중에서 오는 것은 에어 샤워, 과학자들은 원래 입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우 정확합니다. 공을 바닥에 튕기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한 새 신호들은 제대로 튕기지 않습니다.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아니타의 여러 풍선 비행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죠. 그런 다음 우주선과 중성미자의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일반적인 배경 잡음을 걸러냈습니다. 아이스 큐브 탐지기 같은 다른 실험과도 교차 검증했죠. 아이스 큐브도 남극에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피에르 오제 관측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향 공기 샤워를 감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과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탐지기에선 아니타가 본 것을 설명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부르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성미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윗셀은 이 신호들이 입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나 암흑물질의 단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가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볼 수 없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정체를 밝히려 했고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별, 행성, 사람, 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고 암흑물질은 약 2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라는 더 이상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의 형태를 만들고 모든 것을 우주 접착제처럼 붙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우주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스큐브와 오제에서 같은 걸 잡지 못해서 가능성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거의 10년간 탐지기를 만들고 우주 신호를 분석해왔죠. 그리고 팀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인 푸에오라는 새 탐지기를 개발 중입니다. 더 크고 민감하며 희귀한 중성미자 신호를 훨씬 잘 잡아낼 겁니다. 아직은 과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 오래된 우주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팀은 낙관적입니다. 푸에오가 올라가면 더 좋은 센서로 이런 이상현상이 더 있다면 이번엔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마침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꽃병 모양의 해면, 외계 생명체 같은 해파리, 강모로 덮인 분절된 벌레, 커다란 문어는 남극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빙산이 부서진 후 이 생물들을 발견했는데 얼음 밑에 고대 생명체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2025년 1월 길이 약 450m, 폭 19에서 69km, 두께 약 249m의 대형 빙붕인 남극의 조지 6세 빙붕에서 시카고 크기의 거대한 빙산인 A84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1월에서 2월 말까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빙붕이 표면에서 녹아 녹은 물이 리본 호수를 형성합니다. 리본 호수는 길쭉하고 리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빙산이 떠내려가면서 해저의 일부가 넓게 드러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벨링하우젠 해 근처에 있던 연구선 팔코르호의 과학자들도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빙산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바위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수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의 수중 로봇을 사용해 8일 동안 심해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1280m가 넘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산호와 해면, 말 그대로 바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음 아래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해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 고대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하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번성하고 있었어요. 푹신한 작은 나무처럼 생긴 말미잘, 바다 거미, 빙어, 문어. 이 연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생중계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가장 멋진 점은 발견된 생물 중 일부가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25년에 남극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도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남극 황극 해류가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큰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물체들이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자들은 달팽이, 강모가 있는 지렁이, 작은 개와 새우 같은 갑각류, 유령 해파리라는 매우 희귀하고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복잡하니까 그냥 거대 유령 해파리라고 부를게요. 이 해파리는 거대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우산 모양의 종은 폭이 1m가 넘을 수 있어요. 그 뒤로 4개의 긴 팔이 뻗어 있는데 각 팔의 길이는 10m에 달해 버스 길이와 맞먹어요.
과학자들은 1899년에 이 해파리를 처음 발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해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유령 해파리는 유령처럼 보이는 투명한 보라색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파리 촉수 대신 리본처럼 생긴 팔이 있어 먹이를 잡아 가운데 입으로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파리에는 사람 같은 뇌가 없지만 거대한 유령 해파리를 관찰한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 생명체는 특히 해저의 좁은 공간을 헤엄칠 때 팔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름 끼치지만 지각이 있는 존재일까요? 해파리는 뇌 대신 간단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어 주변 세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령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과학자들은 다른 해파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조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뇌가 없는 동물이 어떻게 수중에서 까다로운 곳을 탐험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발견은 털이 달린 작은 지렁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다모충이라고 부르지만 재미있게 들리니까 그냥 털지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다양한 종류의 털지렁이가 바다의 매우 차갑고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옆면에는 작은 강모가 있습니다. 이 강모는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멋진 예는 남극 비늘벌레예요. 매우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다모충의 일종으로 반짝이는 황금빛 강모를 가지고 있어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남극 심해 탐사 중에 연구팀은 꽃병 모양의 거대한 해면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면은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해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주변에 사는 심해 동물들이 최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생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얼음 아래에서 번성하는 군집을 형성했어요. 고대 생명체들이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내리거나 얼음이 깨지고 한참 후에야 빙산 지역을 방문해 숨겨진 생태계를 탐사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몇몇 생물이 있는 텅 빈 해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팀은 거대한 빙산이 깨진 지 몇 주 만에 도착했고 빙산 바로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빙붕의 첫 14km 뒤쪽에는 풍부하고 바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둡고 춥고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에는 너무 혹독하거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빙붕 아래에서 이 모든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이 어둡고 추운 수중에서 살기 때문에 빙붕 아래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음은 동물들을 숨겨주고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예전에는 정말 폐쇄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남극 대륙의 해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식물은 햇빛이 닿는 수면 근처에서 자랍니다. 크릴이라고 불리는 작은 새우 모양의 동물은 밤에 이 식물을 먹습니다. 크릴은 배가 부르면 가라앉아 해저로 먹이와 영양분을 가져오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하지만 위에 거대한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이가 될 크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먹이도 줄어들고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수중 해류에 의해 얼음 밑으로 음식과 영양분이 몰래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류가 생태계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떠내려간 지금 심해 생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들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음으로 덮인 지붕을 잃으면 모든 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빙산이 떨어져 나온 빙붕이 지난 50년 동안 40km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극의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생태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얼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개척되지 않은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저 얼음 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남극의 설원이 있을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거대한 미개척지, 숨겨진 산맥을 볼 순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층의 산 아래에 놓여 있어요. 마치 대륙 크기의 러시아 인형이 쌓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산들은 남극의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이 비밀은 지구의 고대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남극의 이 거대한 미개척지는 감부르체프 빙하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위의 얼음층은 이곳을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마치 땅속의 또 다른 땅과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산만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곡과 언덕, 평원이 있어요. 전체 지역이 유럽의 알프스와 비슷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치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산들은 1958년 지진학 장비를 사용하여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되지 않은 지각 물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얼음이요.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밀 도시나 우주선이 숨겨져 있다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곳을 찾아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땅이 수억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종의 동물이나 고대 문명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여전히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륙이 형성된 역사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남극에 묻힌 산들은 원래 평범한 산과 같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잠깐만요.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실생활, 영화, 인터넷 사진에서 산을 보고 등반하지만 산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산이 항상 이런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산은 지각판의 대규모 충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단단한 땅덩어리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다가 충돌합니다. 수십억 톤의 지각이 서로 쌓이고 섞이면서 산등성이와 협곡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재앙이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일부 지각판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여전히 서로 부딪히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약 5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아래 감부르체프 산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구와 행성과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이 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땅은 끝없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억 년 전 두 대륙이 충돌하여 곤드와나가 형성됐어요. 이 초대륙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남극 대륙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뜨거운 암석의 물줄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 산을 이루었습니다. 산의 온도가 높아지고 질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곤드와나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초대륙은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표면 아래의 뜨거운 암석은 중력 확산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옆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약을 튜브에서 짜내보세요. 수십억 톤의 뜨거운 암석에서도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극 대륙의 고대산들은 이 재앙적인 사건 중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지구 사건의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보셨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규모의 파괴를 목격했을까요? 얼음 아래 감브루체프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곳 중 하나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원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암석 입자가 지구에 변화하는 지형에 대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르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타임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물은 매우 단단하고 기계적 및 화학적 영향에 강합니다. 부수기도 어렵고 침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라늄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는 과학자들에게 암석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라늄은 항상 같은 비율로 납으로 붕괴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살펴보고 광물의 나이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산맥이 형성되는 순간, 즉 지각판이 충돌한 후에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암석이 형성된 후 우라늄은 천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우라늄이 납으로 변합니다. 이 붕괴 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 붕괴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르콘의 우라늄이 적고 납이 많을수록 오래된 암석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질학자들은 여러 암석 샘플을 채취합니다. 실험실에서 이를 분쇄하여 결정질 지르콘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질학자들은 입자를 산에 녹여 우라늄과 납을 분리해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가속하고 질량별로 분류하는 질량 분석기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론은 이 장치가 과학자들에게 우라늄과 납의 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원소의 비율을 살펴보고 암석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지질학자들은 감브루체프 산맥 근처의 사암에서 지르콘을 채취하여 그 입자를 연구하고 우라늄 수준을 조사하고 산 형성의 연대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얻은 데이터를 지구의 역사와 비교하여 남극 대륙에 묻힌 산들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륙에 호주, 인도, 아프리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남극 암석의 지르코늄은 이들 국가의 지르코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오래전에 이 세 대륙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브루체프 산맥은 약 6억 5천만 년 전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에 도달했고 8천만 년 후에는 지각이 녹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산맥이 변화하고 무너지는 동안 감브루체프 산맥은 얼음 아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 토양, 바람, 지진, 중력 및 기타 자연의 힘은 산악지대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을 침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극에 묻힌 산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추운 기온과 주변의 빙상 덕분에 이 산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산맥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산들을 탐험해야 하나요? 과거의 초대륙 곤드와나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식물, 얼어붙은 곤충 사체, 고대 박테리아가 두꺼운 얼음층 아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동물은 어땠을까요? 곤드와나에는 많은 종들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남극의 고대 산을 연구하면 약 5억 년 전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녹색 대륙이었을 때 남극에는 무엇이 살았을까? 그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고대 생물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작은 입자를 사용하여 초대륙의 출현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 숨겨진 산맥을 조사한 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두 매우 흥미롭게 들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탐사하려면 수많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대륙에 중장비를 운반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으니 이 숨겨진 땅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어떤 억만장자가 남극 대륙의 비밀을 알아내길 원해서 대규모 탐험을 준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빙하 약탈은 캐리비안의 해적과 비슷하지만 열대바다 대신 꽁꽁 얼어붙은 바다가 배경입니다. 선장도 잭스페로가 아니라 남극의 거대한 빙하입니다. 콜러이스트, 빙하를 만나보시죠. 잔잔하고 반짝이는 표면은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해적이고 꽤나 노련한 해적이죠. 금 대신 이웃의 얼음을 기록적인 속도로 훔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눈을 의심할 정도죠. 그렇다면 빙하 약탈이란 정확히 뭘까요? 이는 기이한 빙하의 움직임으로 한 빙하가 근처의 다른 빙하로부터 얼음을 빼앗는 현상입니다. 조용히 바다로 미끄러져 가는 대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이웃의 얼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약탈하는 빙하는 빨라지고 피해 빙하는 느려집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얼음 균형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특이한 행동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단지 이 과정이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극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빙하 해적의 활동을 목격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대학교 연구진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촬영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연구진은 서남극에 있는 8개의 빙류 흐름 속도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네, 빙하는 움직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한 얼음이 된 거대한 눈더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얼음은 서서히 모양을 바꾸고 이동하며 움직입니다. 빙하가 종종 얼음의 강이라 불리는 이유도 실제로 흐르기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력의 힘으로 얼음이 자체 무게에 의해 서서히 미끄러지고 변형되죠. 그리고 빙하는 움직일 때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있습니다. 녹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증발하는 양보다 눈과 얼음이 더 많이 쌓이면 빙하는 전진합니다. 하지만 얻는 양보다 잃는 양이 많으면 후퇴하죠. 그리고 빙하는 에이털스의 경사도 같은 요인에 따라 이동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해안 지역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더 많은 얼음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는 남극의 얼음 손실을 유발하고 결국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최근 남극의 얼음 연구로 돌아가 보죠. 연구팀은 얼음 표면의 균열이나 틈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측정하는 추적 기술로 빙속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남극 빙하 중 7개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발견했죠. 평균적으로 2005년 이후 속도가 2배나 빨라졌습니다. 남극 기후가 변하고 매년 온난화가 심해지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빙하 하나가 딱 하나가 느려졌습니다. 바로 콜러 웨스트 빙하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 약 10% 정도 느려졌죠. 하지만 어떻게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말하자면 급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연구진이 주변을 살펴봤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콜러이스트 빙하였죠. 전문가들은 콜러 웨스트가 해적 이웃인 흰수염 선장, 아니 콜러 이스트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느려졌다고 봅니다. 그 빙하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른 빙하 중 하나죠. 연구 기간 동안 매년 약 32m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거북이에게도 느리게 들릴 수 있지만 빙하에게는 충격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폴러이스트는 얼음 덩어리계의 우사인 볼트인데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한 점은 흐름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직진하는 대신 지금은 이웃인 컬러 웨스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얼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의 얼음이 이전보다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빙하가 녹으면 얼음이 얇아지면서 상류의 얼음이 흐르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빙하에 고르게 공급되는 대신 더 많은 얼음이 콜러이스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콜러이스트는 속도를 높이고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이웃의 얼음을 끌어당기거나 훔치고 있죠. 그렇게 남극의 이 신비한 빙하는 진짜 얼음 해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빙하 약탈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 빙하는 느리고 극적이며 가끔은 좀 짓궂게 행동하니까요. 과학자들을 정말 놀라게 한 건 그 속도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아주 느린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불과 18해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남극에서 위성을 통한 엄청난 발견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지구 표면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사용하는 유럽 위성 2대 코페르니쿠스 센티널 1호 임무 덕분입니다. 놀라운 정밀도와 범위로 얼음, 육지, 바다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극지방의 변화 연구에 완벽하죠.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을 주시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필수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극의 이 특정 지역은 콜러 웨스트와 이스트 빙하가 모두 위치한 이 지역은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기록적인 속도로 후퇴하고 있죠. 접지선, 즉 빙하가 육지에서 벗어나 바다에 뜨기 시작하는 지점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빙상이 바다로 훨씬 더 빨리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형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콜러이스트 빙하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해적 빙하의 활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과학자들의 시각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빙하 약탈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빙하와 떠다니는 빙붕이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가 온난화에 따른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행동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세기 해수면 상승 속도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남극 빙하는 바다가 팽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극 대륙은 매년 약 1350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습니다. 매년 올림픽 규격 수영장 수천만 개 분량의 물을 바다에 쏟아붓는 것과 같죠.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은 약 58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플로리다 대부분과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의 광활한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죠. 많은 작은 섬나라들은 파도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위에서는 평평해 보이지만 그 1.6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는 가파른 산과 깊은 계곡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강이 가로지르고 있죠. 이 숨겨진 강들은 빙상이 이례적인 온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수십 년간 남극 빙상이 계속 녹고 얇아지면서 이 빙하 및 강들이 커질 거라 예측합니다. 범람하고 새로운 경로로 이동할 겁니다. 이로 인해 해안 근처의 가장 큰 빙하들이 더 빨리 부서지기 시작하고 해수면 상승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역학과 얼음 해적 같은 빙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발견은 남극 빙하의 원동력과 온난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얼어붙은 거인들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남극의 변화가 지구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극 반도가 남위와 똑같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3천만 년 전의 이별의 유령입니다. 이 두 대륙은 한때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별 후 남극 대륙을 완전히 얼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해류가 생겨나 남극 대륙의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지각판이 교묘하게 움직여 폭이 804km에 불과한 바다에 엄청나게 좁은 통로가 열리면서 1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이 지층 내부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존 강보다 더 강한 해류의 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극 환극 해류라고 불리는 이 해류는 남극에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흐릅니다. 남극 대륙을 둘러싼 이 원운동은 침식을 일으켜 대륙의 육지를 원형으로 만들었지만 완고한 반도는 놀이터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아이처럼 천천히 동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미와 남극이 하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는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대륙이 모두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의 일부였고 한때는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미와 남극은 기본적으로 남극 대륙교라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육교는 울창하고 푸른 숲이자 거대한 공룡 고속도로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공룡이요. 호주에서 9,500만 년 전에 공룡이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아르헨티나의 사르미엔토사우루스의 먼 사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턱도 같고 송곳니도 같고 모든 것이 똑같았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일란성 쌍둥이 같았어요. 어떻게요? 그 당시 남극은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오리건주처럼 온대 우림으로 공룡 가족이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육교는 공룡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 호주 유대목 동물의 조상님들은 남미에서 남극 대륙을 거쳐 뒤뚱거리며 랜드 다운 언더로 이동했는데 이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공룡과 유대류의 삶은 꽤 평화로웠어요. 1912년 독일의 한 과학자는 이를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독일인 친구는 남미 해안을 보고 이봐, 아프리카 해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과학적인 셜록 홈즈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간과했던 대륙이 더 큰 퍼즐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마치 우주 양파처럼 여러 층의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층인 암석권은 미끄러운 얼음처럼 부드럽고 다소 녹은 암석층 위에서 움직이는 매우 단단한 지각판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지각판은 마치 범퍼카의 슬로우 모션 게임처럼 수십억 년 동안 주기로 초대륙이 형성되고 해체되면서 지구의 얼굴을 재정비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지각판은 매년 0에서 10cm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꽤 느릴 수 있어요. 다만 나스카판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만큼 빠른 20cm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달팽이 속도에 속지 마세요. 이 변화무쌍한 판은 지구를 형성하는 궁극의 존재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산을 만드는 지진부터 대서양과 같은 바다를 산생시키는 균열이 이르기까지 지각의 느린 춤은 해양 지각은 밀도가 높아 돌처럼 가라앉고 대륙 지각은 코르크처럼 떠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얕은 바다로 완전히 덮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밀도 차이가 대륙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슬로우 모션 행성 개조 프로젝트는 바로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을 찢어놓은 사건입니다. 이 대륙 아래의 판들은 지각 확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피자도가 얇아지고 갈라질 때까지 천천히 늘어나는 암석권과 같습니다. 지각이 늘어나면서 지각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 결국 마른 호반의 표면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질학적 이혼 변호사처럼 남미와 남극 사이에 새로운 지각판인 스코티아판을 탄생시켰습니다. 한동안 이 판의 일부는 남극 육지 다리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물 위에 남아 있었는데 이는 지퍼가 끊어진 후에도 후드티를 연결하는 실이 하나 남아있는 것의 지구 버전 같았습니다. 이 마지막 연결은 섬들의 사슬로 지속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갈아 없어진 후드티처럼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작지만 강력한 판은 두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를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각판과 마찬가지로 이 판도 움직이고 있었죠.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드레이크 통로라는 새로운 물길이 열렸고 남극의 육교를 바닷물로 서서히 덮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것과 같았는데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가 점점 더 넓어져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지리적 이유는 냉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드레이크 해협으로 인해 남극, 환극, 해류가 형성되어 남극을 고립시키고 남극의 지형을 형성하며 지구 전체를 냉각시키는 찬물의 끝없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류는 남극을 둘러싼 벽처럼 작용해서 따뜻한 물과 침입종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남극 대륙의 98%가冰상으로 덮여 있고 지구 담수의 약 61%를
보유하고 있는 얼음 상자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얼음이 많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는 얼어붙은 사막으로 입김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곳의 얼음층은 두께가 1.6km가 넘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미국 대륙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덮을 정도로 더욱 확장됩니다. 오늘날 남극으로 여행하려면 가장 빠른 바닷길은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804km 폭의 드레이크 해협은 바람이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휘몰아칠 만큼 좁은 수역으로 최대 15m 높이까지 거대한 파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잔잔한 날에는 파도의 높이가 4에서 5m에 불과하죠. 그래도 대서양 파도의 2배에 달합니다. 아마 그래서 선원들이 이 바다를 드레이크 쉐이크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하지만 지각운동은 단순히 대륙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구의 궁극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지구열의 약 절반은 자연의 원자로와 같은 핵의 방사성 분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아님 235 고마워요. 이 열은 화산부터 한때 남극과 남미를 연결했던 반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은 지각 운동으로 인해 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부 열 엔진이 없다면 지구는 화성과 똑같을 거예요. 반이 움직여 열을 방출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판이 수중으로 움직일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구 내부로 가져가 이 모든 가스를 재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대기와 기후,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십억 년 전에는 이 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마치 균열이 많은 단단한 세라믹 껍질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지각의 움직임 없이도 열은 정체 뚜껑 지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균열로 빠져나갔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각 변동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지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 극적인 규모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판게아 대륙과 같은 초대륙이 형성되려면 작은 거대 대륙이 다른 대륙 아래로 잠수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2억 5천만 년 후에 판게아 프록시마라는 새로운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때쯤이면 인류는 멸종했거나 화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구의 지각 변동은 우리가 없어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통체증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남극 대륙과 남미 대륙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둘 중 하나가 얼어붙는 지저분한 이별을 겪기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그들은 드레이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 같죠? 여러분은 남극의 어둡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푸른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체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이 깊은 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오리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1960년 연구원들은 이 소리를 처음 녹음하고 바이오덕이라고 명명했어요. 영리하네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 소리의 근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대한 크라켄, 바다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 신비한 바다 괴물, 아니면 거대한 오리였을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중 더 기괴한 버전이 있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호주 서부 해안과 뉴질랜드 근처에서 비슷하지만 더 높은 음조의 신호를 녹음했고 이를 바이오 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이런 이름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소리는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소리의 규칙성을 고려할 때 소리의 원인이 기계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해양 연구는 제한된 기술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바이오덕과 바이오구스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론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수수께끼를 밝혀냈어요.
바이오덕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반복되는 소리를 분석했을 때 신호가 결코 겹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소스는 말하는 반면 다른 소스는 침묵을 유지하여 일종의 의사소통을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해양 생물이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듯이 그 답은 고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바이오덕 소리와 밍크고래의 울음소리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연안에서 들리는 바이오구스 소리는 다른 종이나 아주 어린 밍크고래가 내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래들이 저녁 식사 계획을 논의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인간을 비웃거나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 인간이 이 장엄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래와 소통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미 혹등고래 트웨인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획기적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이 해양 포유류와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해안으로 해양 탐험을 떠나 혹등고래 무리의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런 다음 이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재생해서 신호를 다시 바다로 보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안녕, 무슨 일이야? 와 같은 인사말과 비슷했지만 고래의 언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인사말은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거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해요. 신호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래가 보트에 다가가 주위를 돌며 안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고래의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분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에게 36번의 신호를 보냈고 고래는 그때마다 응답했어요. 게다가 고래는 응답하기 전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즉 연구팀은 고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10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트웨이는 아주 섬세한 대담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래 세계의 신사였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단순히 특이한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에 사용된 신호는 트웨인을 포함한 고래 무리의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래가 내는 소리를 녹음해서 고래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트웨인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정을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일본 남쪽으로 2,400km 이상 뻗어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의 수심은 약 11,000m에 이르는 해저의 거대한 틈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이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는 바이오덕과는 달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이 내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낮은 울림과 금속성의 쨍소리가 뒤따르는 SF 영화에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바이오왕 소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4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음향 조사를 하던 중 이 이상한 소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를 고래, 특히 브라이드 고래로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약 20만 시간의 바다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분석한 결과 브라이드 고래 무리와 일치하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도 소리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또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병이에요. 크라켄이나 고래 또는 어떤 종류의 괴물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해요. 병은 인간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좋아요. 한 가지 소리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고래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입니다.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더욱 외로운 곳이죠. 남태평양에 위치한 포인트 니모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섬은 2333km 떨어져 있어요. 다른 모든 방향에서 육지와 거의 같은 거리예요. 게다가 이곳에는 해류가 거의 닿지 않아 해양 생물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영양분 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7년 해양학자들은 포인트 니모 해역의 심해에서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거대하고 으스스한 소리였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블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현상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환상적인 버전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소리의 출처가 거대한 바다 괴물인 크라켄 또는 다른 생물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블롭에 대한 과대 광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빙산에 속해 있었어요. 빙산이 갈라지고 붕괴되면 매우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초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내요.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빙산의 소리를 녹음했고 더 블룹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니모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우주기관에서 서비스 중단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립니다. 우주물체는 그냥 바다에 떨어지죠. 이 외로운 곳에서는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동물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성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이곳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포인트 니모에 떨어진 우주선이 가끔 바다를 뚫고 비상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미스테리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전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미스테리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바다에서 녹음된 가장 신비로운 소리 중 하나인 업스윕을 만나보세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짧은 상승음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 설치된 하이드로폰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학자들이 업스윕이 화산 활동이나 수중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소리의 특성과 강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버전은 배제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생물학적 생명과 관련된 가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양동물의 이동 경로와 연중 다른 시간대의 행동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업스윕이 의사소통이나 항해를 위해 소리를 내는 특정 어종이나 다른 해양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극지방을 방문해서 빙하 위에서 뛰어노는 북극곰이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오로라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는 꿈을 다들 한 번씩 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남극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먼저 남극은 어디에 있죠? 남반구, 특히 남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추운 곳 중 하나예요. 남극을 방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곳 중 하나고 운이 좋은 소수의 탐험가들만이 빙하와 빙원으로 이루어진 남극의 내부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야생동물과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극으로 여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남극의 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는 원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상 무인도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요새처럼 경비가 철저하진 않지만 남극 조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에서 원치 않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고 회원국들은 남극 대륙에서 행하는 일부 형태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극에는 보호가 필요한 섬세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인간 활동도 금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알아가고 있고 인간의 활동과 기계는 남극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은 특별 양식을 작성해서 해양극지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남극에 도착한 후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바위, 식물, 동물 등의 기념품을 가져가지 않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몇 가지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남극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남극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남극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 적절한 장비와 경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땅은 1609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언젠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며 감탄해보자고요. 이제 남극 대륙의 발견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요? 남극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다른 곳과는 달리 원주민이 살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곰의 반대편이라는 뜻의 엔트아르크토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은 극지방의 곰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북극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곰의 땅의 반대라는 의미죠.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의 고래와 물개잡이 항해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에 있는 케이프 혼을 돌기 위해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가면 바람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부유 얼음과 바람, 바다와 부딪힐 수 있는데 배와 선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제임스 쿡 선장은 1773년 1월 17일 로스의 지역에서 최초로 남극권을 횡단했습니다. 1년 후 더 북쪽 지점에 도착한 쿡 선장은 육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80km 이내에 도달해서 더 남쪽에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빙산에 쌓인 암석 퇴적물을 보게 됐어요.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것은 1820년 1월 파비앙 고틀리 폰 벨링하우젠 선장이 지휘하는 두 척의 배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한 세계 탐험의 일환으로 2년간 항해하던 중 일어난 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장의 배는 쿡 이후 남극권을 횡단한 최초의 배였어요. 남극에 최초로 상륙한 것은 훨씬 후인 1895년 1월 24일 헨릭 불이 이끄는 고래잡이선 남극호의 항해 중 아더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6명 또는 7명이 탄 작은 보트가 잔잔한 날씨에 노를 저어 해안으로 상륙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남극은 사실 사막이에요. 얼음이 많아서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겨울 원더랜드 같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면 낙타와 선인장,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하지만 남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남극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이 10mm가 조금 넘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비 몇 방울 정도죠. 엄밀히 말하면 사막을 사막으로 만드는 건 모래 언덕이나 뜨거운 열기가 아니에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극에서 길을 잃더라도 목이 마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극은 아이스 캔디가 될 정도로 추우니까 자켓과 장갑을 꼭 챙기세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펭귄과 과학자들은 때때로 시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이 크고 푸른 행성의 다른 곳과는 달리 남극에는 표준 시간대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경도선이 남극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떻게 시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출발한 국가의 시간대를 고수해요. 하지만 남극반도에는 전 세계 각지의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엉뚱해질 수 있어요. 한밤중에 실수로 이웃 국가를 깨우지 않고 무언가를 조율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온이 극도로 낮고 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바람만 불어도 공중에 떠다니는 잡초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생명체는 생존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얼어붙은 대륙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극에는 수십억 마리의 크릴이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바다표범과 펭귄도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귀엽고 포근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펭귄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선형의 몸매를 가진 최고의 수영 선수예요. 번식과 휴식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펭귄의 진짜 재능은 서로의 자갈을 훔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허들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극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펭귄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펭귄인데요. 물론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펭귄은 최대 3m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털복숭이 몸과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바다표범도 잊지 마세요. 이 해양 포유류는 남극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남극해의 시원한 바다에서도 번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쇼의 진짜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이 되면 이 거대한 생명체는 풍부한 크릴을 먹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타나요. 고래들의 뷔페가 열린 것 같네요. 남극 대륙이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였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생명으로 가득했죠. 5,600만 년 전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정글을 배회했어요. 거대한 육식새였어요. 키가 약 2m에 달했고 몸무게는 사자만큼이나 무거웠어요. 수백만 년 동안 그 무엇도 이 새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얼음 아래에 더 큰 포식자가 숨어 있을까요? 고생 물학자들은 남극에서 이 새의 것으로 추정되는 날카롭고 구부러진 강력한 발톱뼈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뼈들은 시모어 섬의 이프레시안 지층 암석에서 발굴되었는데 약 4에서 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모양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공포의 새였습니다. 학명은 공포새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중 하나예요. 날지도 못하고 날개도 필요 없었어요. 대신 악몽이 나오는 타조처럼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었죠. 수백만 년 동안 이 새들은 남아메리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남극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미와 남극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대륙을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극의 선사시대 육지 생활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극에서 그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악몽 같은 동물은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기온변화 때문일 겁니다. 남극 대륙은 서서히 냉각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얼어붙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줄어들어 포식자가 충분한 먹이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동물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언젠가 완전한 골격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큰 종의 새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들은 완전히 새로운 남극의 혈통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발톱 2개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극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귀여운 펭귄은 잊으세요. 남극에는 키가 2m에 달하는 괴물 펭귄이 있었어요. 황제 펭귄은 오늘날 살아있는 펭귄 중 가장 큰 종입니다. 548.6m 수심에서 20분 이상 숨을 참으며 잠수할 수 있어요. 약 3,800만 년 전에는 거대한 고대 펭귄이 있었어요. 사람만한 크기였어요. 화석에 따르면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하는 무서운 사냥꾼이었어요. 남극의 물고기들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비교가 안 돼요. 거대 오징어는 더 큰 악몽이에요. 일부는 길이가 12m가 넘고 부리가 엄청나게 크고 날카로운 데다 눈은 접시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고래입니다. 남극해의 최상위 포식자, 바다의 늑대들처럼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물개, 물고기, 심지어 거대한 고래까지 잡아먹어요. 심지어 이끼와 해조류, 남극 털풀과 진주풀 같은 작은 식물도 먹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남극에 관한 다른 많은 속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빙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면 녹을 때까지 바다로 표류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첫째, 빙산이 빙하나 빙붕에서 떨어져 나오면 수중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빙산은 움직이기 전에 수십 년 동안 해저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몇 달 동안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23A라는 한 빙산은 거의 40년 동안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다가 마침내 깨어났지만 바다 소용돌이에 걸려 8개월 동안 더 갇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해류, 조수, 바람, 심지어 수중 지형에 따라 이동 경로가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빙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극에서는 빙벽, 얼어붙는 제트 연료, 치명적인 바람, 산소 부족으로 인해 내륙으로 500km 이상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남극은 비행기, 차량, 심지어 과학자들이 걸어서 탐험해 왔어요. 남극에는 대규모 연구기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얼음 절벽인 빙벽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빙벽은 비밀 장벽이 아니라 빙붕이에요. 빙붕은 빙하가 육지에서 천천히 흘러내려 바다 위로 퍼질 때 형성되는 두꺼운 얼음 조각입니다. 남극 해안선의 거의 4분의 3이 빙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 세계를 둘러싸는 거대한 고리를 형성하진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남극의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남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 달러가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남극 기지는 기본적으로 작은 도시입니다. 전기, 난방, 정수, 식품 저장고, 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기지인 맥머도는 여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소방서부터 체육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남극 기지는 매우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 공급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식량과 연료를 얻으려면 비행기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미스터리를 좋아하죠. 구글 지도에서 남극 대륙의 거대한 출입구처럼 보이는 것이 공개되자 음모론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빅풋의 별장에서부터 비밀기지 심지어 얼음 속에 숨겨진 스타트랙 우주선 경납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더 간단하고 덜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빙산은 얕은 물에 갇혀 있다가 서서히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이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장애물 주위를 흐르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녹고 부서지고 다시 얼고하는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조각될 수 있습니다. 남극은 또한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음이 극적인 형태로 조각됩니다. 안타깝게도 비밀 출입구는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 우수아야는 남극으로 가는 관문으로 불려왔습니다. 얼음 대륙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자 탐험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옵션인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도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해 봅시다. 우수아야는 남극에 더 가깝습니다. 크루즈를 타러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극으로 가는 정기 항공편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운행되는 주요 과학기지도 없습니다. 군이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인간 비행은 허용하지 않고 상업 선박만 운항할 수 있어요. 네, 푼타 아레나스는 남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22개 국가와 글로벌 단체가 이곳을 주요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남극행 정기 항공편이 이곳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가 실제로 이곳에서 운항할 수 있어 남극으로 가는 진정한 항공 연결 통로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우수아야가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푼타 아레나스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남극 공군기지를 선정하는 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수면에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기지를 세우는 대신 육지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매우 높고 험준한 지형에 마람비오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것을 헬리콥터로 싣고 날아가야 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답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이 잘못된 결정을 고집했고 칠레는 효율적이고 잘 계획된 기지를 건설하여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수아야는 그저 관광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남극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의 기온이 섭씨 2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륙은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의 기온은 섭씨 영하 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겨울 과학자들은 시모어 섬에서 당시 유럽의 어느 곳보다 더 높은 섭씨 21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구의 물 주변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해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돌처럼 보여요.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무게도 2kg 정도로 꽤 평범하고요. 하지만 이 바위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이동한 후 남극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덴버 남극 프로그램의 남극 운석 탐사 프로젝트인 안스메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베르타 스코어 연구원은 1984년 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의 이름을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이 운석을 발견한 남극의 앨런 힐스에서 따온 이름이라 ALH입니다. 그리고 발견 연도와 샘플 번호가 있어요. 로베르타가 돌을 집어들고 우후 화성 덩어리를 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운석 그룹과 매우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 방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가스의 흔적 덕분이에요. 1976년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 용감한 바이킹 착륙선 덕분에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석 발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암석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구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운석 중 화성에서 온 운석은 약 100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운석군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 우주 여행자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 암석은 약 40억 년 전에 고향인 붉은 행성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은 이 평화로운 바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석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작은 소행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순간 ALH는 지구에 가까워졌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13,000년 전 지구와 충돌하여 우주여행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 화성 조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1996년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야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나사 연구원들은 이 파편이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ALH가 화성에서 형성될 당시 화성에 번성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우 미세한 자철광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구조와 화학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입자와 완전히 유사했어요. 이를 자성화석이라고 하며 자성 박테리아가 이를 생성해요. 따라서 한때 화성에도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과학자들은 운석에서 화성 기원의 유기물질이 포함된 질소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운석을 더 조사하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극으로 가서 더 많은 운석을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극은 운석 사냥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놀랍게도 남극 대륙에서는 약 5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운석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암석은 각각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 암석은 소행성보다 큰 우주 물체 덩어리도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남극까지 운석 사냥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심각한 도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우주 운석은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딴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운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년 남극에서 약 1000개의 운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개 이상의 운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걱정스러운 과학자들은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적설량, 지표면 온도, 얼음이 흐르는 속도, 지형의 경사도까지 고려한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었어요. 그 후 연구진은 다양한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석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후변화가 그들의 연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운석 사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운석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얼음이 강제로 위로 이동하는 산기슭이나 노두로 이동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눈을 쓸어내려 밝고 선명한 푸른 얼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를 꼭 챙기셔야 해요. 이 오래된 얼음은 녹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숨어있던 운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지표면의 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바위는 태양열을 일부 흡수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마치 운석들이 스스로 지하, 아니 얼음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숨는 것과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얼면 이 터널의 입구가 닫히면서 운석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둘러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총 8만에서 25만 개의 우주 암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운석 좌초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운석 좌초지대는 지질, 얼음 흐름, 기후 조건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운석이 지표면에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눈이 덮이지 않은 푸른 얼음 위에서도 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석을 눈에 띄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져 영구 관측소 근처의 블루 아이스 지대를 찾아내야 해요. 빙하학자인 베로니카 톨레나르와 그녀의 팀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남극 전역에 걸친 스마트 지도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 캐나다 우주국 등의 머신러닝과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이 지도는 과거에 발견된 운석과 모든 종류의 기후 및 얼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강조 표시해요. 운석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륙의 가장자리와 푸른 얼음이 있는 산 근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푸른 얼음만이 아니에요. 얼음 흐름의 온도와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너무 빨리 흐르면 운석이 쌓이기 전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석을 찾으려면 매우 정확한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표면 온도가 거의 항상 영하 9도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가라앉아요. 엘렌 힐스 지역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곳이 바로 ALH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1000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된 일종의 운석 금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핑불 하이맨 산맥과 같은 더 유망한 장소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최고의 운석 사냥 장소의 순위를 매기는 가볼 만한 곳 지수를 개발해서 향후 현장 탐사를 훨씬 더 목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블루 아이스 지역이 많은 만큼 수많은 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2021년 칠레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처럼 생긴 기괴한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화석은 칠레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선반 위에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박물관에서는 더 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이상한 화석을 손에 넣었을 때 이 화석이 약 6억 6천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길이가 28cm, 너비가 18cm가 넘어요.
일반 달걀의 길이는 6.35cm에 불과하고 타조알의 길이는 거의 15cm에 달해요. 따라서 더띵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드러운 껍질의 알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알 중 가장 큰 알은 멸종된 마다가스카르 코끼리 새의 알로 마이클 조던 키의 1.5배에 달했어요. 알이 아니라 새가 말이죠. 남극 알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 알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해요. 따라서 누가 알을 남극에 남겼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 알은 또한 대부분의 공룡 알과는 완전히 다른 얇은 달걀 껍질과 숨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사실 도마뱀과 뱀의 알처럼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생물의 알이에요. 그 시대와 장소에서 알려진 공룡이나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그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사사우루스였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도마뱀과 뱀과 같은 259종의 살아있는 파충류와 그들의 알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을 낳은 어미의 몸 길이는 꼬리를 제외하고도 7m 이상이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백악기 후기에는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보유광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작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뼈, 그리고 다자란 모사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요.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이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6,000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어요. 화살은 축구장 45개 정도의 면적을 덮고 있는 높은 산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2014년과 2016년, 과학자들은 랑폰이라는 얼음지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술록뼈와 뿔을 발견했어요. 일부 화살은 통째로, 일부는 조각난 채로 녹아버린 얼음판 주변에서 5개의 화살촉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른 동토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에요. 발견된 68개의 화살 중 일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화살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얼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랑포니는 현지 등산객이 빙하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3,300년 된 가죽 신발을 발견한 후 최초의 빙하 유적지 중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노르웨이에서 북미에 이르는 빙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정확히 32,000년 전쯤 시베리아의 한 강 근처에 다람쥐가 씨앗을 묻었어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씨앗은 귀여운 흰색 꽃을 가진 식물의 씨앗이었어요. 수천 년 후 한 과학자 그룹이 12층 건물 높이만큼 얼어붙은 땅속 깊이 이 씨앗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씨앗은 매머드, 들소, 털코, 뿔소와 같은 동물의 얼음과 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일부 어린 씨앗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작은 용기에 담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꽃은 오늘날 자라는 식물의 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1년 후 빙하기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고대 유전자 저장고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멸종된 종을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극에서 쇠빙선을 타고 고래를 찾던 과학자들은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무거운 배 뒤에 달린 카메라가 웨델해 바닥에 6천만 개의 빙어 둥지를 감지한 거예요. 둥지는 사방 25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면적은 워싱턴 DC 전체보다 약간 더 넓은 24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서식지에 모래의 선으로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까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주변 물보다 거의 2도 정도 따뜻한 바다의 특별한 지점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따뜻한 물의 윗부분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어린 빙하가 부화하면 이 지역으로 헤엄쳐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후 다시 해저로 내려가 자라서 새끼를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에서 빙어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빙어 둥지를 발견할 줄은 몰랐죠. 뉴질랜드의 남극 유산 신탁은 남극의 한 오두막에서 오래된 사진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스의 탐험대의 독특한 이미지로 밝혀졌어요. 이 탐험은 어니스트 쉐클턴이 이끈 유명한 실패한 탐험이었죠. 그는 웨델해에서 남극을 거쳐 로스해까지 육로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인 오로라호가 바다로 날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탐험가인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의 목표는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름은 질산 셀룰로스로 만들어졌고 작은 상자 안에 서로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유산 신탁은 필름을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22개의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진이 손상되었지만 남극의 유명한 지역인 맥머도 사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 동부 해안의 거대한 얼음판인 라셈 빙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487m를 뚫고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들은 물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속에 단강류라고 불리는 자꾸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또한 지하 강해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해류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멀리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남극의 얼음 강에서까지 감지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이 가장 먼 곳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2021년 시베리아 북동부의 영구 동토층 표면 아래 약 3.35m를 시추하던 연구원들은 24,000년 된 얼어붙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체를 되살려냈습니다. 복제하기 전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를 복제했어요. 불길한 공포 이야기의 시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진화와 생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세한 냉동 생물체였어요. 발견된 작은 생물은 바퀴 모양의 작은 입을 가진 미세한 동물로 이동과 먹이 섭취에 이 입을 모두 사용하는 비델로이드 로티퍼라고 불립니다. 1696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 세계 담수 환경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부 바닷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초기 현미경으로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폭이 수십 미크론에 불과하지만 뇌, 내장, 근육, 생식기관을 갖춘 놀랍도록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복잡성 속에 우리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생물은 극한 미생물입니다. 즉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분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수분이 보충될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황무지에 수백만 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기체가 신진대사를 멈추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인 휴면 생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제품 중 일부는 이 현상 덕분에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효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효모세포는 죽은 세포와 일부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효모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휴면 생활이 작용하여 훨씬 더 오래 더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티퍼는 휴면 생활 동안 샤프론 단백질과 같은 보호 화합물을 축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회복되면 이는 복구와 회복을 돕습니다.
샤프론 단백질은 작은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샤프론 단백질의 역할은 세포 내에 다른 단백질이 압력을 받아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위, 추위, 독소, 탈수 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등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부의 단백질이 잘못 접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매우 특정한 모양으로 접혀야 하는데 그 구조가 무너지면 쓸모없게 되거나 더 심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은 쌓여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포를 독살하는 방식으로 서로 뭉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상은 심각한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티퍼가 극한 조건에서도 세포의 혼란을 막는 강력한 단백질을 개발했다면 이를 이용해 질병과 노화로부터 인간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발견된 얼음의 나이를 분석하여 이 얼어붙은 로티퍼가 최소 24,0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얼어붙은 채로 10년 정도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입니다. 이 정도면 기록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역사에서 이 시기는 빙하기가 지배적이었던 후기 홍적세 시대로 알려져 있는데 매니와 시드가 얼음 땅을 돌아다니며 검치호랑이와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함께 모험을 즐길 때 이 무척추 동물들은 휴명기에 있었어요. 재밌는 사실! 아이스에이지와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털 매머드를 거대한 거인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의 평균 아프리카 코끼리와 거의 같은 크기와 몸무게를 가졌어요. 자연과 진화는 잔인하지만 매혹적일 정도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빙하기에 거대하고 위협적인 짐승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비델로이드처럼 작고 기이한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어붙지 않은 생명체의 경우 토양이 녹은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번식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서 배아가 발달하여 독립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생식인 단위 생식이라는 능력 덕분입니다. 정말 복제와 비슷하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곤충, 파충류, 심지어 일부 조류와 같은 많은 유기체는 적어도 특정 조건 하에서 단위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경우 수컷은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단위 생식을 통해 어미의 유전적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나 단위 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는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대부분의 종이 결국 멸종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델로이드 로티퍼는 수백만 년에 걸쳐 450여 종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은 휴면 생활을 통해 신진대사를 멈추고 특수 단백질로 DNA를 복구하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른 생명체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빌리는 등 몇 가지 진화적 적응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된 DNA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이러한 유기체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식물로부터 유전물질을 훔쳐 외부 유전자를 자신의 게놈에 접합하여 새로운 생존 형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활성 게놈의 최대 10%가 외부 DNA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저항, 독소 분해 또는 방사선 복구를 위한 유전자를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DNA를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마인드 플레이어처럼 다른 생명체를 흡수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경쟁 연구소의 설계도를 훔쳐 비밀을 알아내는 스파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가 근처에서 죽어 세포가 파열되면 비델로이드는 느슨해진 DNA 조각을 퍼내어 자신의 게놈에 통합합니다. 흥미롭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델로이드 로티퍼의 일반적인 예상 수명은 2주에 불과합니다. 이 로티퍼가 포함된 토양 샘플에는 이미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선충류, 즉 회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세한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냉동 보관된 씨앗과 샘플을 이용해 남극의 이끼와 농나무 식물 전체를 다시 자라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과학자들이 30년 만에 타디그레이드, 즉 물고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타디그레이드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음식이나 물 없이 영하 30도에서 영상 149도까지의 온도 변화 속에서 최대 30년 동안 중지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해의 엄청난 압력, 진공, 극미중력, 강렬한 우주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종들이 지구는 물론 우주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장이 아니었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와 그 파트너들이 물곰과 비델로이드 로티퍼를 궤도에 보낸 이유입니다.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도 탑승하여 과학자들이 이 동물들이 극미 중력, 방사선,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유럽 우주국이 지구 저궤도에 타디그레이드 한 무리를 발사하여 완전히 노출된 채로 비행했습니다. 우주복도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진공 상태의 공중에 떠 있었죠. 그들은 우주 방사선과 지구 표면보다 1000배 강한 자외선,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 깨어났고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식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 먼지에 갇히거나 운석에 갇혀 지구에 도착했다는 오래된 이론인 범종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주류 과학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기체가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인간은 어떨까요? 이제 동면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도 동면 상태를 시도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로티퍼, 물곰 및 이와 비슷한 유기체를 연구하면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청사진이요. 노화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생명 자체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식을 위한 인체 장기 보존 개선부터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약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극저온 동면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그린란드에 눈과 얼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임박한 재앙을 암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발밑에 심연이 펼쳐져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악명 높은 그린란드의 구멍이 여러분을 삼켜버렸을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그룹의 지질학자들이 레이더로 그린란드의 히야타와 빙하 표면을 스캔하던 중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300m, 폭 31km가 넘는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워싱턴 DC나 파리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였어요. 연구원들은 한참 동안 레이더를 바라보며 머리를 긁적인 끝에 무엇이 그렇게 큰 구멍을 만들었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침식작용이었을까요? 화라산? 소행성 충돌? 거대한 모래벌레? 벌레를 생각한 건 좀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 고대 빙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경우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다른 미스테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중 하나인 석영이라는 매우 흔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회해서 영 드라이아스 사건이라는 꽤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가 어땠는지 알아보려면 12,900년에서 1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지구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훨씬 더 추워졌어요. 이제 북반구의 이상한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대서양의 해류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어떤 가설은 거대한 무언가가 대기 중으로 먼지를 걷어차고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인기 있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가설은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현대 독일 영토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주물체가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구멍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나사의 아이스 브릿지 프로그램과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이 구멍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영 드라이아스 사건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인상적인 구덩이를 만들고 북반구 전역의 기온을 떨어뜨린 것이 정말 소행성 때문이었을까요?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진은 석영이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석영은 실리콘, 산소, 사면체가 서로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너무 예뻐요. 이 육면 프리즘 결정을 보세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구성 성분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암석에서 석영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큰 암석이 침식되어 작은 석영 모래 조각을 밀어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신비한 구덩이를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에서 씻겨 내려온 석영 모래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구덩이 밑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구덩이 맨 밑에 있는 바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끔찍한 재앙의 흔적이 있는 석영 알갱이를 발견했는데 그 알갱이에는 PDF가 온통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PDF는 평면 변형 기능의 약자로 수정 표면에 새겨진 선처럼 보여요. 이 선은 여러분이 쇼크 쿼츠를 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선은 내부 결정이 정렬해서 밀려날 때 엄청난 압력을 받아 형성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쇼크 쿼츠는 엄청난 충격이나 무서운 폭발과 같은 강력한 힘의 영향 하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아와타 빙하 아래에서 충격에 약한 석영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구멍이 거대한 물체가 불시착했을 때 생긴 거대한 충돌 분화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화구의 크기로 보아 이 우주물체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 높이의 2배인 1.6km가 조금 넘는 크기였을 거예요. 그 정도 크기의 운석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는 태양보다 3배는 밝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지구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암석이 기화되고 파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하늘은 먼지로 가득 차 태양을 어둡게 하고 지구 전체의 기온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기온이 낮아졌다는 마지막 부분은 연구원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영 드라이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시 석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 영향을 날짜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아와타 분화구는 12,000년이 아니라 5,80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분화구는 영 드라이아스 한랭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석영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다른 과학자들은 최근 미국 동부 전역에서 쇼크 쿼츠의 퇴적물을 더 발견했어요. 이 석영은 영 드라이아스기 바로 이전의 퇴적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지역 주변에는 분화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강력한 폭발의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이 여전히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돌이 아니라 공중 폭발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혜성이 약 12,000년 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부서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편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북미 대륙 전체에 재앙적인 대량 연소를 일으켜 기후를 엉망으로 만들어 영 드라이아스기가 촉발되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가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찾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에서 더 이상 탐구해야 할 신기한 현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매혹적인 구멍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괴물보다는 확실히 작네요. 물린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지표면의 녹은 물을 그린란드 빙상 밑바닥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몇 가지 놀라움도 준비했습니다. 물리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어요. 관측과 직접 탐사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대한 것이 바다로 미끄러지는 속도뿐만 아니라 빙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물린 내부의 수심과 압력이 증가하면 빙상 바닥에 윤활유를 발라 얼음 조각이 녹은 물의 얇은 막 위에서 더 쉽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까지 우리는 물린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와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린이 거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구팀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린란드 빙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로프와 등반 장비를 사용해서 수면과 거의 맞닿은 두 개의 물린으로 약 100m를 내려갔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위협적이라고 묘사했어요. 등이 가장자리 너머로 떨어지고 푸른빛을 띠는 얼음이 내려와 검은색으로 흐려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끔씩 들리는 것은 얼음 부서지는 소리뿐입니다.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